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팩트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용산구청과 경찰 등 이 국가기관의 대응이 부실했었다는 정황이 속보 드러나고 있죠. 네, 예,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비영리법인 공개부센터인데 이 굿 로이어스라는 곳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란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이언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하루 만에 참가자 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예, 이 단체는 소송인단 모집 글에서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특별시 및 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정부도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여부에 대해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국가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이 정부와 별도로 희생자와 유족 측의 소송을 대리하겠다고 밝힌 이굿 로이어스 측도 국가배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볼까요? 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경우는 유족들이 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사전에 20만 명에 가까운 헬로윈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인파 대책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재난 상황 보고 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또 25조 유형을 위반한 것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찰의 직무유기 또는 태만도 따져볼 수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의 항목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관련 판결도 있는데요. 1998년 8월 25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해당 법률이 앞서 말씀드린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가 성실성 경찰관에게 대량에 의한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 경찰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당시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112에 경찰에 통제를 요청한 신고가 있었고 또 이제 현장 골목 CCTV 등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다는 것이 모니터링 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걸로 밝혀진다면 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가요? 네, 대충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민변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11월 8일 열린 민변 참여연대 공동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 지자체와 경찰의 과실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이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KBS 파이낸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오면선 산사태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는데요. 네. 이 재판부는 서초구에서 오면선 일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적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을 했는데 네. 손해배상 범위를 50% 절반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어. 예, 그 내용 보면은 재판부는 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범위가 경합돼서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본인의 이제 과실을 그렇죠. 같이 본 산사태는 거죠. 자연재해다 이렇게 본 네. 거네요. 네, 이번 12구 헤로인 참사의 경우에도 이 손해배상 범위는 이 법적인 다툼 결과에 따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과거에도 국가 배상 사례가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있었습니다. 2012년 오원춘 사건 때도 119 신고를 받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 당시 대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고요. 1993년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 시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시다시피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이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이 2018년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바가 있지만 현재 네.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닌 거죠. 세월호 참사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라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봤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미지인데요. 이 중앙일보 기사로 보이는 제목 이미지와 기사 링크 그리고 역대 민선 정부의 1인당 GDP를 비교하는 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게시물은 이른바 진보 정부 때 한국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보수 정부보다 약 4배가량 더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신 그 네티즌들은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 정권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무능하다. 이런 주장인데 네. 일단 주요 언론사의 기사로 보이는 이미지가 링크됐다고 하는데 네. 네, 그 언론사의 기사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찾아봤는데요. 링크 있고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이미지 속의 기사는 최근 기사는 아니고 중앙일보가 2016년 5월 5일자 오피니언면, 여름면이죠. 오피니언면 칼럼면에 실린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컬럼입니다. 네. 제목도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가 맞았습니다. 네. 칼럼 내용을 보면 이 경제 한정의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쭉 여러 수치를 제시를 하고 결국은 대부분의 경제 지표 부분에서 진보 정부 시기, 임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가 보수 정부 시기, 김영삼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 훨씬 유능했다, 진보 정부 유능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거기 쓰인 지표를 보면은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 외환 보유 증가액, 외환 보유 증가율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그걸 근거로 이런 내용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쭉 제가 그 지표들을 살펴보니까 이 해당 칼럼에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게시물의 역대 민선 정부의 1인당 GDP 비교표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네, 게시물에 올라와 있던 1인당 GDP는 없더라. 네. 그 칼럼에 그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표가 네. 그 온라인 게시물에 있는 표가 지난 2019년에도 한 차례 그 표만 온라인에서 유행했던 겁니다. 많이 공유가 됐었는데요. 네. 이 당시 그 표를 보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지표였고 지금 돌고 있는 표에는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간의 지표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온라인 게시물을 갖다가 네. 합쳐놓은 건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GDP 내용은 맞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에서 제시한 숫자는 대체로 다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맥락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거기서 달러화로 계산을 했는데 네. 이 경제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달러화 표시 1인당 GDP가 아니라 환율 변화를 통제한 원화 표시 1인당 GNI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른 수치, 흔히 안 쓰이는 수치들이 많이 쓰이는 수치를 볼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 정부, 역대 정권 간 정부 간 차이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더라. 네. 이 GDP를 달러화로 표시를 하면 그거 간 비교는 좀 쉽죠. 같은 기준이니까. 근데 네. 환율 변동에 따라서 한국과의 경쟁력이 급등락하고 널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치를 찾아보면 그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 10월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로 일본의 34,360달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배경에는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원화 약세에 따라서 지난해 45,000달러에서 4%가 줄은 거고요. 네. 일본은 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인당 GDP 감소폭이 한국의 3배인 12.6%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환율 때문에 더 떨어져 보이는 거죠. 딴 데로 보면. 네. 게다가 이 환율 요인으로 인해 대만은 오히려 한국, 일본 모두 제치고 동아시아 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35,110달러 이상 GDP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달러 환율을 고려하지 않은 달러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 동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3국 가운데 대만이 이런 소득이 가장 높고 경제력이 가장 가다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한국과의 경제 성장률을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준으로 매년 증거액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보통 계산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1993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GDP를 달러로 비교한 거를 표를 내봤고요. 또 네. 원화로 표를 내봤더니 네. 달러로 표시한 그래프는 이 보수 정부 시기보다 진보 정부 시기에 더 많은 성수를 보이는 건 맞습니다. 아까 말한 그 숫자는 대충 맞거든요. 네. 근데 원화를 표시할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거의 꾸준히 균등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진보 정부 시기에 좀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절대값이 아니고 환율 변동을 감안해서 원화 기준으로 보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한 것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부보단 온 국민들은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이런 결론을 저는 냈습니다. 네, 우리 국가는 꾸준히 발전했고 우리 국민도 꾸준히 열심히 살았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